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그동안에 가파르게 상승하던 한국장도 이번 주는 조정을 조금 받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동안에 인공지능 섹터가 시장을 강하게 밀어올렸기 때문에 주가 레벨이 다들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다시 인공지능 거품론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번 주 시장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미국장은 지수가 크게 하락하다가 그래도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공지능 거품론이 이번 주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거품론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이걸 무시하고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올라갔다 보니까 이번 주에 나왔던 거품론에 대해서는 시장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시작된 조정이 금요일 밤에도 이어지면서 반도체 종목들 중심으로 크게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미국 셧다운이 마감될 수 있다는 뉴스에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하튼 이제는 인공지능 거품론을 그냥 가볍게 흘려버리기는 조금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악재만으로도 테크 종목들은 조정을 크게 받을 수가 있을 정도로 투자 심리도 조금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을 보니까 다우지수가 1% 하락했고 S&P 500은 1.7%, 그리고 나스닥은 3.6%로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테크 종목들도 올해는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조정에서 자유로워지기가 조금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달에 테크 대장님이신 엔비디아가 어떤 실적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은 11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특별한 악재만 없다면 기간 조정을 조금 거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살얼음을 걷는 그런 조심스러운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투자하는 미국 ETF들의 분배금이 나왔거든요. 세후 기준으로 보면 JPQ가 0.4달러, QD보는 0.21달러, 그리고 디보가 0.15달러 지급되었고요. 10월 분배금도 월 평균과 거의 비슷하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중에서는 QD보가 세후 기준으로 분배율이 9.6% 정도로 가장 높고요. JPQ는 8.8%, 디보는 3.9% 분배율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받았던 분배금으로는 QD보를 2주 더 매수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간 거래가 다시 재개되다 보니까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조금 더 편해졌더라고요. 여하튼 현재로서는 세 종목이 모두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그냥 받았던 분배금만으로만 추가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면 디보나 JPQ는 1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조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QD보의 경우에는 주가가 2% 정도만 하락하면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혹시 주가가 조금 크게 내려오면서 마이너스로 전환을 한다면 지난번처럼 50만원 정도는 환전하고 추가 매수를 해볼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음 분배금을 받을 때까지는 그냥 이 수량 그대로 홀딩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장을 볼 텐데요. 거의 한 달 내내 달리던 한국장이 이번 주에 크게 미끄러졌는데 거의 일주일 동안 5% 하락하면서 다시 4,000포인트 아래로 밀렸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너무 크게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쉬어갈 타이밍도 되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번 상승장에 동참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또 함께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그런 친구들이 꽤 있었다 보니까 이번 주 투자가 평소보다는 몇 배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보니까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던데 지금 1450원도 바로 뚫었고요. 다시 1500원대를 위협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원화의 가치는 서서히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원화의 가치가 더 빨리 하락하다 보니까 환율도 이번 주 증시에는 영향을 크게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거의 매도 폭탄을 몇 방이나 떨어뜨렸는데 이번 주만 현물을 7조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줄기차게 사모았던 수량을 꽤 많이 정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로 모았던 반도체 섹터는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도 꽤 쏠쏠하게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율이 너무 빠르게 올라오는 점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더욱더 부추기는 그러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투자는 사실 돌아보는 게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미래에셋 계좌부터 보면 월요일까지만 해도 현대차 분위기가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22만 5천 원에 10주를 매도하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급락하면서 결국은 20만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주가가 좋을 때 조금 팔아두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였고요. 그리고 공모주로 받았던 노타 정리했었고 나머지는 물을 탔는데 KT는 48,400원에 50주를 매수했고 디엔오토모티브도 주가가 크게 빠지길래 21,800원에 다시 1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식구로 데리고 왔던 VT가 거의 일주일 내내 주가가 하락하더라고요. 이번 주에만 400주를 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서는 디엔오토모티브와 KT가 3분기 실적을 공개하였으니까 두 종목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저를 많이 괴롭히고 있는 종목이고요. 디엔오토모티브입니다.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9,187억 원으로 전년보다 8% 개선했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187억 원으로 전년보다 9% 줄었지만 그래도 3분기에 관세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았거든요. 현대차 같은 종목들도 영업이익이 거의 20% 넘게 빠졌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디엔오토모티브는 그래도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순이익은 785억 원으로 전년보다 28%를 개선했으니까 3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누계로 보면 매출액은 약 2조 7천억 원으로 역시나 전년보다 8%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6%가 줄어들고 있고 순이익은 12%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는 이익이 조금 적게 빠지고 있으니까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관세 영향으로 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실적을 조금 선방해주고 있으니까 올해 3분기까지도 잘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주가를 보면 주 초반에는 자동차 섹터가 빠질 때 함께 빠지고 있다가 그래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어느 정도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봉 차트로 보면 최근 한 달 동안은 22,000원부터 24,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번 주에 다시 또 물을 타게 되었으니까요. 주가가 24,500원까지 올라오면 500원 단위로 매도하고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차근차근 정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KT도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3분기에 약 7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7% 증가했고요. 5,382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역시나 전년보다 16% 개선된 실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3분기 누계로 보아도 올해는 아주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거의 50% 개선하고 있으니까요. 올해는 아주 좋은 퍼포먼스로 마감할 것 같은데 문제는 4분기가 조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일단 KT는 이번에 소액결제 사고에 대응해서 전 고객들에게 유심을 교체해준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KT 이용자가 약 1,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모두 교체한다면 1,600만 개에 대한 비용이 일시에 반영이 될 텐데 이게 아마도 대부분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렇지만 저의 가족들도 모두 KT를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어차피 스팸 전화가 올 때마다 차단을 아무리 해도 그래도 매일 한 통 정도는 꼭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개인정보가 털렸다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냥 귀찮아서라도 유심을 교체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보안 관련해서는 저는 국내 통신 3사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해킹 사태로 다른 통신사로 넘어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확실하게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이번에 위기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요. KT는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배당락도 나왔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더 빠졌습니다. 48,000원대까지 주가가 밀렸는데 혹시 다음 주에 47,900원까지 빠지면 추가로 50주를 더 매수하고요. 이렇게 앞으로 3번 정도는 더 물을 타면서 500주까지는 수량을 늘려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다 탔는데도 주가가 더 빠진다면 그때는 그냥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고를 보면 현대차는 이번 주에 주가가 다시 내려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괜찮은데요. 그래도 당분간은 제가 마지막으로 매도했던 22만 5천 원까지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110주 기준으로 배당금을 받으면서 조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품 섹터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VT도 마찬가지이거든요. 3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는 전망에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이제 700주까지 수량이 늘어났으니까요.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23,000원에 매수를 했으니까 다음 주는 22,500원을 기다려보고요. 앞으로 300주 정도는 더 매수를 해보고 이 종목 또한 투자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ISA 계좌입니다. 이번 주 ISA 계좌에서도 현대차를 22만 5천 원에 10주 매도했고요. 매도한 돈으로는 파킹 상품을 매수하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ISA 계좌에서는 당장 추가 매수할 만한 종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커버드 콜이 현재 600주밖에 되지 않으니까 수량을 조금 더 늘리고 싶긴 한데 현재 수익률이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조금 내려와야 100주를 더 매수할 생각이고, 그리고 저번 주까지 물을 탔던 맥쿼리 인프라도 이제는 하락세가 조금 진정되면서 다시 주가가 조금 더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배당락 전에 평단가를 회복하면 이번에도 수량을 조금 줄여두고 싶기는 한데 배당락까지 한 달 반 정도 남았거든요. 한 달 반 동안 주가가 4%까지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제는 추가 매수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우니까요.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기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월배당 ETF만 모아가는 가족 계좌이고요. 이번 주는 추가 매수한 수량이 없었습니다. 장고를 보면 타이거리치 주가가 조금 하락했고 5종목 중에 유일하게 파란색으로 변하였더라고요. 그렇지만 거의 평단가 근처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않았는데 혹시 다음 주에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온다면 100만 원 정도는 추가 매수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월 중순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상품들 분배락이 나오게 되거든요. 5종목 중에서는 여기 두 번째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이 유일하게 월 중순을 기준으로 분배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까지는 수익률이 6% 정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분배락이 나오면 100만 원 정도는 더 매수하고요. 수량을 조금 더 늘려볼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계좌가 역시나 저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종목 바로 현대엘리베이터인데요. 저번 주에 주가가 크게 빠졌지만 이번 주에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7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여하튼 이번 주에 20주씩 2번 더 물을 탔고 40주를 추가로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제 거의 300주 가까이 수량이 늘어났고요. 매수한 금액이 약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500만 원까지 투자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남겨두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주가가 7만 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마지막으로 30주를 딱 매수를 하고요. 이 종목도 좋은 시절이 올 때까지 그냥 북극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경자 노하우 시간입니다. 이번이 6번째 주제이고요. 오늘은 언제 팔아야 하나라는 주제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매수하는 것보다 매도하는 것을 훨씬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매도하면 항상 후회가 따르던데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5년 동안 물려있다 보니까 약간의 수익을 남기고 정리는 했지만 제가 정리하고 나서도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므로 매도는 늘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 타이밍을 잡는 분들이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많이 참고를 하실 텐데요. 실적 측면으로 보면 좋아지느냐 아니면 꺾이느냐 이런 요소가 매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혹은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차트상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오던지 아니면 주요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큰 음봉이 나오면 정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는 거의 참고하지 않고 실적은 그래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이니까요. 실적에 따라서 매도 타이밍을 조금씩 수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계획대로 매매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을 투자하기 전에 어떻게 매수를 하고 어떻게 팔겠다를 미리 한번 생각을 해두고요. 대략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하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정해두고 매수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세워두고 시작을 하지만 사실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잖아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어떨 때는 조금 사자마자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계속 물을 탔는데도 몇 년 동안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하는 과정에 따라서 매도 계획을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는데 일단 물을 타면 탈수록 평단가가 내려갈 것이니까요. 매도하는 가격도 조금씩 내리면서 계획을 수정해 나갑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한 대로 매수를 다 하고 물을 계속 탔는데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고통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물리면 물릴수록 조금 더 빠르게 정리하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정말 길게 물린다면 본전 가격이 올라오면 조금씩 정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좀 길게 투자하는 종목들은 수익이 10% 이상 나오면 조금씩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조금 짧게 투자하는 종목들은 수익률 5% 이상부터 분할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물려 있었다면 아무래도 본전 언제 오나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본전 이상부터 분할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3번 반복한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분할이거든요. 내가 팔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었으니까요.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꼭 나누어서 파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매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의 케이스를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만의 기준이나 원칙을 한번 세워두시고 그렇게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자 노하우를 처음 시작할 때는 말씀드릴 게 꽤 많다고 생각을 했지만 몇 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드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생각이 나면 간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